네, 안녕하세요. 한국 CS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독학으로 끝장내는 SMAT 교재는 제가 초창기부터 시험 경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시험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집필한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된 내용만을 수록한 핵심 교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독학생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12강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강에서는 이제 서비스 유통 장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서비스 유통 장소를 설계할 때 고려사항을 보면 크게 먼저 서비스가 제공되는 접점 유형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자, 고객이 서비스 기업을 방문하는 경우와 그리고 기업이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 어때요? 그 유통 입지가 다르게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자, 먼저 고객이 기업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그런 그 유통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서비스 기업의 입지 및 서비스 운영 스케줄에 있어서의 그런 입지라던가 그래서 그 서비스 유통이 어디에 입지에 있는지 장소라던가 또는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스케줄 스케줄의 편리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적인 접근성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한다? 편리한 시간을 고려해서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유통이 입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24시간 편의점이라던가 이런 주말 병원, 주말에도 병원을 갈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인 편리성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소적인 접근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편리한 장소를 고려해서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게 좋겠죠. 가장 좋은 게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전철역 근처라던가 또는 이제 도서관 근처에 그런 유통을 입지를 시킨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고객의 장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추가 비용을 지불할 그런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방문을 하죠. 아무래도 어때요? 그런 기업이 고객을 방문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더 그죠? 고가의 이런 비용, 서비스 비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방문 시에는 주로 이제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최적화된 이동 경로와 작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 좀 방문을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문 서비스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또는 고객이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틈새 시장으로서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입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적 접근성을 고려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예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그런 꽃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적인 접근성에서 본다면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그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택배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통 경로에 따른 고객 선호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시험에 매우 출제가 되죠. 네, 아주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복잡하고 지각 위험 수준이 높은 경우, 네, 복잡하고 지각된 그런 위험 수준이 높은 경우에 고객들은 여기 보시면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위험도가 높을수록 고객은 뭐한다? 인적 채널을 선호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또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도 뭐한다? 인적 채널을 선호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면 접점 서비스를 바라는 거죠. 이제 이런 복잡하고 지각된 그 위험 수준이 높은 서비스나 상품일 경우에는 다음 서비스 채널에 대한 확신이 좀 많은 고객일수록 즉 채널에 대한 확신이나 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은 아무래도 뭐예요? 비인적 채널 또는 셀프 서비스 채널을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비인적
셀프 채널을 많이 선호하죠. 다음 기술 수용 태도가 따라서 여기 보시면 기술 수용이 우호적인 고객은 아무래도 어때요? 셀프 서비스 채널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고객들은 이제 이러한 인적 채널을 더 선호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 기능적 추구 면에서 편의성이 높은 채널을 이제 선호하며 아무래도 그렇죠. 쉽게 이용 접근 가능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비인적 또는 셀프 서비스 채널을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사회적 동기,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교류를 좀 선호하는 고객들은 이런 뭐예요? 인적 채널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 그다음 편리함으로 보면 편의성은 대다수 고객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뭐예요? 채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되죠. 그래서 비용 절감 측면보다는 이러한 뭐냐 시간과 노력의 절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고객들은 어때요? 이러한 좀 편의성이 좀 이렇게 높은 그런 채널을 많이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그 1번, 2번, 3번, 특히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서비스 유통 경로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 유형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직접 유통과 여기서는 전통적 크게 두 가지죠. 서비스 유통 경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전통적 서비스 유통 경로와 그리고 중간상을 이용한 서비스 유통 경로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전통적 서비스 유통 경로를 이제 다이렉트 채널 또는 직접 채널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간상을 이용한 그런 채널을 우리가 간접 유통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정말 매우 네, 거의 이 부분은 거의 제가 매회 시험에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직접 유통이라는 거는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 경로는 판매상과 구매사로 구성, 중간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영 채널로 서비스 제공자가 뭐한다?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 접촉점을 소유,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유통 경로는 뭐죠? 유형 제품보다 짧다는 거. 그래서 서비스의 기본적인 유통 경로는 일반적으로 유형 제품보다는 그 경로가 짧다. 주로 소규모 독립 서비스 제공자라던가 독립 전문 직종들이 아무래도 이런 직접 유통 많죠. 또 직접 이런 유통에 많이 종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중간상을 이용한 서비스 유통 경로를 보면 자, 서비스 기업은 물론 중간상을 이용해서 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우 중간상들에게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요소들이 전반적인 무언가 서비스 컨셉과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일관성 있고 브랜드화된 서비스 경험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서비스 기업이 이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그런 중간상 유형에는 뭐가 있다? 프랜차이즈, 에이전트, 브로커, 전자 채널이 있다. 이거 시험에 제가 출제되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자, 중간상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중간상 프랜차이징, 에이전트, 브로커, 전자 채널에 대한 그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시험에서 한 3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프랜차이징 볼게요. 자, 프랜차이징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프랜차이징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뭐죠? 계약이죠. 계약에 의해 가맹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뭐한다? 상표, 상호,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사용하여 그 제품이라던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은 이에 대한 대가로 뭘 받아요? 가입비라던가 매출액의 일정 부분, 또 로열티라고 하죠. 로열티를 지급하는 형태의 경로 조직을 우리가 프랜차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 가맹점들은 계약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본부가 원하는 뭐예요? 서비스 표준을 꼭 이행을 해야 돼요. 네, 꼭 서비스 표준을 이행해야 하므로
서비스 표준화를 실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유통 경로 조직이 뭐다? 프랜차이징이라는 거죠. 이 프랜차이징도 뭐 연결형 그리고 OX형으로도 그 개념을 묻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가맹점에서 수행해야 할 서비스 활동을 명세화하고 가맹점은 뭐한다? 수행 의무를 가져서 본사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죠.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품, 제조,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뭐예요? 노하우를 모두 전수받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또 있죠. 네,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징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먼저 상표명 프랜차이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상표명 프랜차이징은 가맹점이 본부의 상품을 본부가 등록한 보다 상표명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본부가 있으면 이 프랜차이즈가 있겠죠.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브랜드 호텔이다. 그러면 리츠 칼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리츠 칼튼에 이제 여기 본부가 있겠지만 각각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츠 칼튼 호텔이 있죠.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리츠 칼튼 호텔은 어때요? 소유주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그 대표가 있는 거죠. 이름만 어때요? 리츠 칼튼이라는 이름만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대한 그런 로열티만 지불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형 프랜차이즈는 본부가 제품, 서비스 또는 등록 상표부터, 자, 제품과 서비스부터 등록 상표, 운영 방식, 경영 지도까지 포괄적으로 어때요? 포괄적으로 모든 요소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형태로 가장 많은 산업에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패스트푸드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본부가 있으면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상표명에서는 상표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 사업형 프랜차이즈는 제품부터, 그쵸? 제품부터 서비스부터 등록 상표, 경영 지도까지 모든 걸 다 전수해주는 게 바로 사업형 프랜차이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징은 이러한 형태의 프랜차이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이제 전환 프랜차이징에 대해서 볼게요. 전환 프랜차이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끌어들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로 그 사업장을 운영을 했다면 이 사업장이 뭐예요? 프랜차이즈화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화 되는 건데 독립점포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고객 확보 능력 또는 강력한 구매력이라던가 또는 고도의 운영 기술에 의한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프랜차이징을 하려면 어때요?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요구한 대로 뭐 인테리어라던가 또는 매장의 그런 그 시설들을 본사 요구대로 해야 되는데 이 전환 프랜차이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존의 기존에 내가 했던 그 사업체, 그죠? 매장대로 몇 개만 바꿔서 이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때요? 비용적으로는 절감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절감이 많이 되죠. 또 본부는 뭐예요? 본부는 독립점포를 자신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끌어들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이런 돈치킨, 그런 그 자영업이 그 돈치킨 그런 업장이 프랜차이즈화를 한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와 브로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그 개념은 시험에 매우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이전트와 브로커는 여기 보시면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정말 시험에서 이 에이전트와 브로커가 출제가 되잖아요. 꼭 이 부분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업을 대신해서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 권한만 갖는 거다. 자,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뭐 한다?
판매 권한만 갖고 있는 게 이 에이전트와 브로커예요. 그럼 이제 에이전트 보면 에이전트도 크게 판매 에이전트와 이제 구매 에이전트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를 대리점 혹은 대리인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이전트는 기업이나 고객 중 어느 한쪽을 대신해서 그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판매 대행만 하는 거고요. 구매 에이전트는 구매 대행만 해주는 에이전트인 거죠. 그래서 판매 에이전트는 기업의 상품을 대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상품을 이렇게 취급하죠. 뭐 여행사라던가 보험, 금융 상품 판매 대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매 에이전트는 고객의 구매를 대행해서 상품을 평가하거나 구매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분야에 대한 뭐예요? 전문 지식이라던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인 예로 좀 골동품, 예술품, 기금속 어때요? 이런 분야에 대한 어때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매 에이전트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브로커에 대해서 좀 보면, 브로커는 이제 통상 이런 많이 쓰죠. 부동산 브로커, 뭐 금융회사 증권 브로커, 이게 통상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구매자와 판매자 협상을 돕고 이들 간의 거래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상으로, 여기는 뭐 독립된 제3자입니다. 그래서 브로커는 에이전트와는 달리 구매자와 판매자를 뭐한다? 지속적으로 대리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지속적으로 대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죠. 일회성. 한번 딱 거래가 성사되면 어때? 그걸로 끝납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고용한 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죠. 수수료를 받고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내가 만약에 전세를 구해야 돼. 그럼 이제 부동산을 들리겠죠. 부동산 그 중개업자에게 전세, 그 아파트나 뭐 전세, 하여간 뭐 집을 내가 제공받으면 이제 계약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를 줘요? 수수료를 주죠. 그러면 어때요? 수수료를 받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좀 일회성과 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 조달과 같은 거래에 대한 이용 부담을 거의 지지 않죠.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중개인, 보험 중개인, 또 증권 중개인, 뭐 결혼정보회사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자 채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채널은 생산자와 중개인 그리고 소비자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전자 매체만을 통해서 상품이 우리가 유통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최종 소비자가 있으면 중간에 뭐가 있다? 전자 채널인 거죠. 전자 채널을 통해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가 유통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전자 채널을 이용하여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만큼 또 유통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전자 상거래와 전통 상거래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전자 상거래와 전통 상거래의 먼저 유통 경로를 보면, 전자 상거래는 뭐다? 기업과 소비자 간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 유통이 되는 것. 반면에 전통 상거래는 뭐예요? 기업과 소비자 안에 뭐가 있어요?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상거래와 전통 상거래 비교 중에 쭉 이 전체 내용이 지문으로 나왔지만 이 부분을 바꿔서 설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전자 상거래는 기업, 소비자, 바로 다이렉트. 하지만 전통 상거래는 뭐한다? 기업과 소비자 그 중간에 소매상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다음 전자 상거래는 어때요? 글로벌 마켓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여러분들 직구 많이 하죠. 네, 글로벌 마켓이고, 이건 아무래도 이제 로컬 마켓에 한정되어 있죠. 지역적인 특성을 많이 갖죠. 그다음에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우리가 상품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제한된 영업 시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고객 수요를 파악을 할 때 온라인으로 수시로 그 고객 수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전통 거래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
그 고객 수요를 획득해서 또는 뭐예요? 획득한 그 자료를 다시 재입력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1대1 마케팅이 바로 즉각적으로 1대1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 전통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방향 마케팅이 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전자상거래에서 고객을 대응할 때는 어때요?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반면에 이제 전통 상거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객 수요 포착이 좀 어렵고 또 바로바로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전통 상거래와 이 전자 상거래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